자,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은 23,000불, 이더리움은 1,600불, 그리고 XRP는 여전히 37센트대로 어제와 큰 변화 없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간 비트코인은 10%, 이더리움은 19%, XRP는 14%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늘어나는 거래량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오늘 찾은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리플이 최소 1년 전부터 제공해온 월렛 샌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지갑에 보유되는 XRP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이미 예전부터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거래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로라라는 사람의 트윗에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다, 송금을 원하는 기관들 혹은 다른 이들의 송금을 서비스해주는 기관들이 XRP 홀딩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관들이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XRP를 홀딩하든 혹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월렛 샌드 시스템에 따라 리플이나 다른 송금 서비스 회사가 운용하는 XRP 월렛을 이용하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XRP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줄고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여기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XRP 홀딩량을 늘리는 건 이 월렛 운용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누가 XRP를 더 사들이느냐 하면 바로 마켓메이커들입니다. 마켓메이커라 하면 여러 뜻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켓메이커는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단기적 가격 변동과 스프레드에 따른 이익을 얻는 초단기 트레이더들을 말합니다. 트레이더들이지만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사고 파는 걸 자동화시켜 놓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마켓 메이킹은 악의적인 가격 조작과는 아예 다릅니다. 어느 시장이든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동성 공급자들이죠. 중요한 건 이 마켓 메이커들은 가격보다는 거래량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거래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아주 소량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시장에서 마켓 메이킹을 해야 더 꾸준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리플의 10번째 직원이었다고 하는 밥 웨이가 설명하는 거래량이 늘수록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들은 예를 들어 2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1억은 US 달러 그리고 1억은 XRP로 시작할 텐데 늘어나는 거래량은 이런 마켓 메이커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XRP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셈이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마켓 메이커의 참가에 의한 XRP의 매수 압력도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XRP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ODL로 인해 XRP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한 가격 상승 효과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로라라는 사람이 빼먹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늘수록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마켓 메이커들의 유입은 높아지고 그들은 모두 XRP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데이비드 슈워츠가 여기 말한 다른 사람의 송금을 서비스해주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월렛 홀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마켓 메이커까지 둘 다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야 할 건 리플은 XRP 레저를 활용하려는 여러 개체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 주식을 산 게 아니고 또 리플은 XRP 홀더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RP는 리플의 주식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XRP 레저 생태계 참가자로서 리플이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XRP의 가격 상승을 가장 원하는 건 리플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니까요. 마치 기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원유값의 상승을 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기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권이 되는 게 아니듯이 리플이 XRP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가격 상승을 원한다고 해서 XRP가 리플의 증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XRP는 리플의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이 ODL을 통해 XRP의 거래량을 늘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건 가격 상승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바브웨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리플에서 일할 때 XRP를 브릿지 화폐로 만들 수 있는 최초의 방법에 대해 특허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브웨이는 더 이상 리플 직원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말하고 있지만 이런 말들을 리플은 현재 소송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웹사이트를 보면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XRP 페이지에 가보면 전 세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위한 코인이 바로 XRP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중앙은행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뱅크 오브 차이나가 지난 7월 25일에 리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중국은행은 리플의 강점으로 낮은 비용, 빠른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대리은행의 부재,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약점으로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안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불안성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XRP의 보안에 대해서는 중국은행도 잘못 알고 있네요. 리플은 노드 중 4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다 보면 스위프트와 리플을 비교한 내용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번역본인데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차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중국어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차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유추해보자면 리플은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중간 사이즈 은행들의 국가 간 송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잦은 빈도와 낮은 금액 송금에 대한 수요는 이 시장의 큰 부분이다. 하지만 무역이라든지 대형 펀드들 사이의 계약 등 큰 금액 송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스위프트와 경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위프트를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플과 스위프트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리플의 경쟁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코어럼, 그리고 R3의 코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중앙은행도 리플에 대해 알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스위프트를 싫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리플 같은 대체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흰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이 소송을 잘 지켜보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가끔씩 하는 흰먼은 조사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존 디튼 변호사의 말을 빌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EC의 전 재무국장인 빌 흰먼은 확실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팩트고 추측이 아닙니다. 무조건 조사받아야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저지른 일이 범죄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말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존 디튼 변호사와 우리 홀더들이 드러낸 증거에 의하면 100% 흰먼은 법을 어겼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트윗을 한번 보시죠. 나도 1년이 넘도록 흰먼이 법을 어겼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의 비영리 비리조사단체 Empower Oversight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SEC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처음엔 Empower Oversight의 요청에 관련된 문서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결국 드러난 문서에 따르면 흰먼은 명백하게 Criminal Financial Conflict Law, 금융이익충돌 관련 형법을 어겼다. 이건 혐의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팩트다. 누구는 이건 내 의견일 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범죄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원한다면 흰먼은 나를 고소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이길 게 뻔하다. 게다가 이제까지 흰먼은 본인의 로펌 심슨 대처에서 은퇴했다고 말해왔지만 관련 문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SEC 본인들의 윤리부서에 따르면 그는 당시 심슨 대처에서 돈을 액티브하게 받는 현재 파트너라고 나와있다. 그가 법을 어겼다는 건 원숭이가 와도 증명할 수 있다. 이 비밀 문서도 아니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연설 6개월 전 심슨 대처에서 780만 불을 받았고 또 2018년에 400만 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흰먼이 당시 연설 전 연설 내용을 SEC 윤리부서에 검토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흰먼 이메일을 수신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이전에 흰먼한테 심슨 대처 로펌과의 소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데네 세라노라는 사람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다.
네, 지금 리플과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든 힌먼은 분명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금전적 관계가 있었고 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해서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끔 들리는 SEC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분들, 혹은 SEC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분들, 이번 소송이 이더리움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빌 힌먼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더리움을 띄워주고 XRP를 공격했다는 건 추측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